예, 11번째로 에듀테인먼트와 모바일 산업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많은 학생들이 또 보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꼭 강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강의실 밖에 사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책이라든가 이런 컨텐츠 안에서도 자기의 교육적인 재능이라든가 관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듀테인먼트를 학생들한테 많이 권해주는데, 교육을 산업화한 에듀테인먼트를 꼭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의 이 소위 말하면 IT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내막을 좀 정확하게 알고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에듀테인먼트는 일단 에듀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재미의 합성어이죠. 소위 말하면 놀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교육 콘텐츠인데요. 그래서 이 에듀테인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교육적인 내용하고 재미가 어떻게 잘 결합되느냐가 에듀테인먼트의 이 콘텐츠들의 이 일종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에듀의 현황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출판 형태, 그렇지 않으면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 형태, 방송 형태. 여러분들 아마 방송 안에서도 많은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유아용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연이나 유아 공연들, 그리고 게임과 같은 경우. 그래서 에듀테인먼트는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라는 거.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이쪽 이 에듀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 특히 영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여전히 한국의 에듀 산업은 양적으로라든가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좀 유아들의,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도 뽀로로 보면 알 수 있죠. 뽀로로를 보면 저게 정말 애니메이션인지 아니면 정말 교육 콘텐츠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야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법 천자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한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만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균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에듀 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뽑고 있는 게 바로 로빈손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마법 천자문, 신기한 스쿠퍼스, 뽀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로빈손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보면 이제 도서 형태로 나온 에듀테인먼트인데요. 일종의 청소년 과학 상식 책입니다. 보면 과학 상식을 이 로빈손이라고 하는, 로빈손 크로스 따라잡기처럼 로빈손을 패러디해가지고 과학 상식들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일종의 과학 상식과 그 다음에 로빈손 이야기가 결합된 이런 에듀테인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법 천자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손오공 일당하고 한자가 결합된 지금 현재 마법 천자문 시리즈도 엄청난 콘텐츠 산업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죠. 거기다가 또 전시라든가 애니메이션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멜트위즈가 이루어지면서 부가가치가 아주 극대화되어가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에듀 산업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신기한 스쿨버스 다 봤을 겁니다. 이분들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에듀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에너 콜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브루스 디건이 이 글과 그림을 동시에 그린 건데, 보면은 이분들의 작업 방식은 어땠냐면 6개월은 자료 수집을 하고 6개월은 그 다음에 글을 쓰고 6개월은 수정을 하고 6개월은 제작을 해서 2년에 한 권씩 계속 제작을 했답니다. 근데 어때요? 전 세계에서 이것도 거의 600만 권이 팔린 책이거든요. 엄청난 책이 팔려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년에 한 권 나와도 충분히 생계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또 멀티유즈가 계속 됐죠.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여러 상품으로 확산이 되어 나갔기 때문에 정말 그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 못지않은 아마 그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듀테인먼트 쪽으로의 콘텐츠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 신기한 스쿨버스의 작업 방식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애니메이션 형태의 가장 그 성공한 에듀테인먼트는 역시 뽀로로죠.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 애니메이션 형태를 보여주는데 뭔가 연계 산업이 너무 활성화돼서 최근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에듀테인먼트 산업은 조금 더 제가 생각하고 타켓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너무 지나치게 유아라든가 어린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은 청소년들한테도 필요하고 청년이라든가 특히 청년들한테는 직업교육이라든가 인생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이 많은데 그러한 에듀테인먼트가 많이 나와줘야 되고 또 하나 주부들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주부들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살림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창조산업 쪽에 주부들의 그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주부들에게도 필요한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은 일에 거의 빠져들다 보니까 교양을 습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상력을 좀 기를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류의 에듀테인먼트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년층이나 노년층 어떻습니까? 중년층이나 노년층은 경험이 많지만 인생을 이제 조금씩 깨달으면서 조금씩 해탈해 가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그런 그 교육 콘텐츠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년이나 노년층들에게도 좀 확대해서 교육 콘텐츠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한국하고 콘텐츠 산업하고 일본의 콘텐츠 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트렌드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계속 개발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어떠냐면 자기 전문 분야가 딱 있어서 그 분야만 평생 하면서 깊이라든가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육 쪽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화 그리고 좀 깊이 이런 것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는 이쪽이 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많은 교육 콘텐츠들이 중국이라든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많은 인력들이 더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이쪽 분야도 아까 전시나 축제처럼 또 하나의 틈새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산업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제 휴대폰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제 옮겨가 있는데 지금 현재 휴대폰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갖고 있는 거의 생활 필수품화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 모바일 콘텐츠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스마트폰의 영향력, 저는 스마트폰을 또 다른 IT 혁명이라고까지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은 잘 알다시피 소형 컴퓨터잖아요. 보면은 들고 다니면서 모든 게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특히나 시간과 장소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혼자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데스크탑은 어땠습니까? 고정된 곳에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의 도움도 필요했겠지만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혼자서 언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확대될 것 같습니까? 창조 산업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창조 사업가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직장이라든가 어떤 조직 그거보다는 개인이 혼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스토리텔링을 발휘해가지고 버는 이쪽에 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 자신을 공병호 선생님처럼 1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조사업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나의 어떤 전문성을 다양하게 멀티유저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그래서 창조사업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스마트폰이 상당 부분 내 비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스마트폰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바로 콘텐츠가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스마트폰의 중심은 콘텐츠에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에듀테인먼트라고 교육 콘텐츠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이북 그 하나 제작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교육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어학이라든가 다른 어떤 굉장히 많은 그 스마트폰용 콘텐츠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내 하나의 전문 분야를 통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기반한 창조 사업가가 돼보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제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미래가 여기에 내가 생각할 때 달려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나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의 콘텐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조금 더 이 스마트폰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덧붙여서요, 스마트폰용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그 이북이라든가 아니면 그 에듀테인먼트 같은 소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미래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은 예전에 대형 콘텐츠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중심에서 소형 콘텐츠,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반의 콘텐츠들이 중심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대한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는 드라마나 이것들도 계속 되어가겠지만,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소형 콘텐츠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창의력과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뭡니까? 에듀테인먼트, 교육 콘텐츠하고 모바일 콘텐츠, 이 두 가지는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